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또 열리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우고 아예 못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최고위원 컷오프를 마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여야 전당대회 소식과 다양한 정치권 이슈, 송영훈, 조연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 태그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자, 개원식 없는 국회 되나라고 키워드 정해봤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제 50일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 개원식이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장 지각이 지난 21대인데 지금 사실상 가장 늦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라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변호사님께서는요? 일단 국회 개원식이 역대로 가장 늦어지고 있고 예. 아예 개원식 없는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역시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그 힘자랑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구성, 의사 일정, 안건 상정 및 처리 모든 것이 지금 다 일방적인 독주로 흐르고 있죠. 대표적인 몇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했던 장면, 그리고 곽규택 의원이 그 필리버스터를 할 때 그거 하면은 몇 시간이나 더 한다고 표결로 그날 강제로 중단시켜서 실랑이가 있었죠. 그런 장면들. 그리고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빙자해서 그 사실상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 발의는 못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대의기관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동원을 국회가 추종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개원식이나 또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나 정상적으로 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에서는 내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다트를 던지고 있다. 그 환갑잔치에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거대 야당이 뭘 해야 될지는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야당에 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송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조 변호사께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힘 자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힘은 국민이 주신 힘입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지금 그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이번 개원식을 탄핵 청원 청문회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토록 지금까지 국회 관행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회 관행을 어기고 개원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어요. 의장실에서는 약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9월 정기국회 때 시정연설을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태여 개원식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각종 입법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개원식이 무산되는 것의 책임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개원식도 치르지 못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국회.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해병 특검법을 두고서도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재표결 시기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렇다면 또 본회의에서 또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로 상설특검법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는 상설특검에는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립니까? 일단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플랜 B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지고요. 아마 그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투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현재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은 마당이어서 어떻게 당대표와 누가 될지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에 될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위원장이 말했던 새로운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도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플랜 B의 영역이 남아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일일 1특검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코너 매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전에 상설특검 얘기를 몇 번 한 걸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하면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당에서 나오신 분들께 여러 번 물었죠. 왜 상설특검을 하면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 대상이 아닌데 굳이 개별특검을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를 해서 연거푸 되돌아오게 만드느냐. 정말로 진실규명이 목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거부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냐. 이런 걸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상설특검은요. 제가 몇 달간 얘기했던 상설특검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은요. 7명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법조 3륜이 한 명씩 들어가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데 여당 추천 2, 그다음에 야당 추천 2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그 국회 규칙을 고쳐서 제1교섭단체가 4명 다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개별특검법을 그동안 발의했던 것처럼 야당이 특검 추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과반수의 추천위원을 차지하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개별특검 했던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쳤던 국회 규칙을 이제 마음대로 개정하겠다고 하니 그러면은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은 답정너식 특검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짧게 반론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설특검을 매번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특검과 달리 기간도 좀 짧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의 그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예.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구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법입니다. 어떻게 권력의 핵심을 겨누고 있는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집권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 검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만은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한번 짧게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설특검법은요. 7명의 특별검사 추천위원 중에서 여당이 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반수인 4명이 있어야 특별검사 후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입맛대로 추천하는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청원이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9일에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통과를 시킨 상황인데 19일, 26일로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19일이면 이제 금방 이번 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은 이게 진행된다면 아예 불응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청문회 자체가 적법한지가 매우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탄핵소추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재적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내려보내서 조사를 하게 해야 그 다음에 무슨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청원만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청원은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청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에도 10번에 걸쳐서 각종의 탄핵소추를 해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다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어요. 그런데 탄핵소추안 발의는 못하면서 청원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적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참석 여부랑 관계없이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한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예. 진행이 되어야겠죠. 이것은 국민 16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했던 사안입니다. 역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입법 청원을 한 사례가 없죠. 이것은 탄핵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 청원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법사위에서 이미 의결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청문회에 출석해서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 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전당대회 각축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에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 연설회를 열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충돌 사태까지 빚어지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극히 일부의 당원이나 지지자 때문에 약간 좀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현장에서 수습은 원만하게 잘 된 편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원래 본인이 하려던 이제 연설 중단을 하고 마이크 들고 앞에 나와서 제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쳐도 좋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런 이견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저 장면은 사실은 영상으로 직접 봐야지 좀 전달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현장에서 다행히 잘 수습됐고 앞으로 저런 장면이 재현되는 일은 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후보들도 연일 날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총선 책임론, 댓글팀 이런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또 오늘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예견된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은 아니라 계파 싸움의 골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한동훈 후보가 잘 무마를 시킨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러한 갈등 관계가 다만 한 차례로 그칠 것인가. 저는 전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전대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에게 전혀 이롭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몸싸움까지 번지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고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조금 쌓여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전당대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니까요. 예. 모바일 투표가. 그러면 이제 사실상 오늘 밤이 지나면 3일밖에 안 남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가 확실히 중요할 텐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든 좀 화합형, 탕평 당내 인사를 통해서 당내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강성 지지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몇몇 분들이 저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런 것은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되겠고 당 선관위나 윤리 차원에서도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후보 대 다른 후보 이 구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당대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던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동훈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 간의 일종의 이제 연대 가능성이라든지 아무래도 결선 투표 를 가면 조금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둘 다 결국엔 나를 돕게 될 것이다라면서 신경전을 주고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되겠습니까? 일단 결선 투표 전에 단일화를 하기에는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3일 안에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두 분이 결선 투표도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를 하기에는 공통의 이익이 다 충족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만약에 물러난다면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원희룡 후보를 예를 들면은 대권 후보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확실히 가능한가? 그 부분에 의문이 있고 반대로 원희룡 후보가 계속 레이스를 뛰고 나경원 후보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확실하게 서울시장 후보나 어떤 대권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죠. 그다음에 단일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물러날 후보인지가 분명해야지 성사가 되는데 지금 사실 누가 2위인지 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1차 투표에서 순위가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 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그 차이가 근소하면 실제로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례가 있는데 1997년에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1차에서 41%를 득표를 합니다. 그 2위권의 4명의 후보들이 이른바 사자연대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때 2등을 했던 이인재 후보하고 3등을 했던 이한동 후보가 표차가 8표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이회창 후보가 결선에서 60%를 넘겼던 사례가 있죠. 그러면은 단일화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1차 투표가 진행이 돼서 사실 한동훈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경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보지도 못하게 되는 셈이 될 텐데 역시나 단일화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선 가능성이 그들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도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면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그들 스스로 확인했을 때는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단일화보다는 완주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값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이번 전대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기의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제기했던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이번에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공세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작 의심 계정 24개를 확보했다. 그리고 2탄도 공개하겠다. 추가 공개를 시사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건 특검 대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양문석 의원이 찾았다고 하는 댓글들 예. 원 소스를 다 보질 못해서 약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만여 개를 비슷한 걸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걸 추려내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댓글을 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댓글들을 어떻게 다 찾아서 판별을 하고 분석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댓글팀이라고들 하는데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본인 스스로도 댓글팀이라고는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여론조성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후보가 얼마나 직접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장해찬 최고위원 본인이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한동훈 후보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들죠. 공격하는 쪽에서도 관련성을 선명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도 답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댓글팀 같은 것을 뭐 본인이 운영하거나 혹은 승인하거나 용인했겠는가, 매우 많은 의문이 들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석 의원이 주장하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6만여 개의 댓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댓글 조작팀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 숫자의 댓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따져보고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법 시행할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지금 후보에 대해서 각종 특검법 제시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함께 조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뭐 갖고 있는 뭐 증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아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뭐 2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가졌습니다. 8명 최고위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인데 이 후보들이 사실 결정되고 후보들 면면을 봤을 때 친명이 많다. 그리고 8명 중에 7명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랄까요. 이 전 대표와의 인연이라든지 뭐 수호하겠다는 의지, 그런 입장들을 많이 밝힌 그런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요. 예. 일단 친명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사실 최고위원회 나선 후보들이 거의 다 친명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다수가 스스로를 친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구태여 친명이니 비명이니 구분할 필요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그런 관계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저희 당원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게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지켜내고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각종 입법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정도의 정책과 비전, 의지를 가진지를 아마 살펴보고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백, 김병주, 이현주. 8명 어떻게 보십니까? 8명이 그러니까 다 친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원들도 최고위원이 누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히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고위원이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친명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기자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물으니까 친국민, 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 눈여겨볼 점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수요일에 출마 선언을 할 때 5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옆에 같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찍은 분들 중에 인지도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는 김지호 부대변인만 컷오프가 되고 나머지 4명은 지금 결선에 진출했어요. 강선우 전현 의원, 김민석 한준호 의원. 그러면은 이건 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옆에 놓고 유튜브를 찍어서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에 단독으로 출마해서 추대가 됐던 것처럼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누가 있는지가 사실상 공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본선에서 5명 최고위원 가려질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변호사의 의견에선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글쎄 어떤 분들이 최종 최고위원으로 선출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굉장히 박빙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경우에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낙점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후보로 있는 8명의 최고위원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의 굉장히 친한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그런 입장을 절대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금투세 도입 유예 그리고 종부세 검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 우클릭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가는 것이 정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급진적인 좌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의 비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나온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관련된 현안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주당과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짚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재검토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려면은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검사 탄핵하듯이 지금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발의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법률안을 발의를 해야죠. 세금은 말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단 1원도 못 바꿉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중도적인 이미지는 가져가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종부세 재구조화를 얘기를 한 이상 반드시 법안을 발의하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안 그러면은 또 말로만 그친다. 뭐뭐 하는 척한다. 이런 비판을 듣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여야 소식 그리고 다양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